네, 자, 전산회계 1급 제 100회입니다. 어느덧 이제 100회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보고요. 자, 프로그램 백데이터는 제가 저희 박쌤 전산의 네이버 카페하고 여기 이론 시험 거기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수험 번호 2, 1, 6개, 그 다음에 2고요. 그 다음에 설치해 주시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6020번, 6020.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뭐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손익계산 작성 원칙은 나왔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그 원칙론 요거에 대해서는 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특성을 보면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화폐 단위, 심지어는 우리가 수출대금 달러로 받았을 때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외환 차익 뭐 이런 것도 기록하고 화폐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미래는 예측이 거의 없이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그 재무제표 자료는 재무보고서라고 그러죠. 요거는 과거에 발생한 것. 그래서 결산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75일 이내에 올리도록 돼 있죠. 자,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이라는 거.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많이 넣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감가상각 이러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추정치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 그 기업에 대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연도별로 나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앞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 말겠다 결정을 하죠. 산업도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범위가 그 기업에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이런 보고서들은 한계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교재 430페이지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었는데 회계 원칙에 의해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뭐 회계 기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전부 다 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평가하는데 시가, 현행가치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화폐 가치 변동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량적 정보가 생각되는 것도 있고 많은 추정이 사용된다. 그리고 대체적 회계 방법이 다수 인정되고 있다. 이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 아까 뭐 대손상각, 뭐 몇 프로 감가상각비 포함하지 않는다면 틀린 거죠.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틀린 것이 되고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회계 단위라고 그러죠. 그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요.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전부 다 표시한다는 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왜?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2번. 자, 요거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다음이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을 때 그러면 요거 분개하면 자 비품으로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 이걸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그래서 요 비품을 대변으로 비품을 없어지는 겁니다. 비품이란 자산이 감소. 그리고 차변에는 요걸 비용으로 전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한 게 차변이죠. 소모품비. 해서 7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비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죠. 자, 수익이 700만 원 과대 계상된다. 이게 뭐 수익은 없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바르게 설명한 것도 그랬으니까 자산이 700만 원이 과소 계상된다. 자산 700만 원 줄어들죠. 비품을 없애고 소모품비로 했으니까 자, 요거는 맞는 게 되고요. 비용이 700만 원 과소가 아니고 비용이 많아지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과대 계산이 됩니다. 순이익이 700만 원 과대 계산된다. 비용이 700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질수록 이익은 어떻게? 이익은 순이익은 적어지겠죠. 과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상무물산이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이걸 찾으라는 건데, 자, 선입선출법으로만 보겠습니다. 우선 매입만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매입 두 번입니다. 3,000개 곱하기 30만 원 해서 매입을 했었고, 근데 4월 30, 5월 31일은 요 두 개는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000개죠. 3,000개에서 2,000개를 빼면 자 1,000개가 남죠. 1,000개가 남았는데 다시 2,000개를 매입했고 또 매출 500개를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요 200개는 나중에 들어온 거는 400원짜리고 앞에 들어온 건 300원짜리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300원짜리를 먼저 팔아야죠. 아까까지 1,000개가 남았었는데 여기 다시 500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500개를 또 빼요. 그러면 몇 개 남아요? 먼저 들어온 거는 500개가 남습니다. 자, 300원짜리 5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들어온 2,000개는 아직 안 팔렸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2,0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80만 원이 됐죠. 자, 그럼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요거 15만 원에 요거 80만 원 해서 얼마? 95만 원이 남아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해만 확실히 하고 있으면.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 무형자산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게 무형자산이다라는 말이죠. 자,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이론교재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무형자산은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 지적재산권이랑 특허권, 신용신한권, 의장 등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영업권하고는 구분되기 위해서, 일명 우리 권리금이라고 하죠. 사회에서 통념상.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따로따로 구분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통제가 가능하다. 이게 법적으로 내 거라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경제효益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적재산권, 뭐 소프트웨어, 특허권 이런 거. 법적으로 물론 기간은 있습니다. 짧게는 뭐 1, 2년,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 요 무형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출이나 용역수의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식별이 가능하다.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통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익이 생겨야 된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 아까 식별, 법적인 통제, 경제적 효익, 얘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한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처리로 작성한 것, 주식에 대한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취득원가 200만 원인 주식회사 미국이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요즘 개인들 주식 많이 하고 또 뭐예요? 서학개비라고 그러죠. 미국 주식도 많이 사죠. 테슬라 같은 거. 자, 단기 목적, 1년 이내 사고 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200만 원 주고 샀던 테슬라 주식이 지금은 240만 원, 4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평가 이익으로. 아직 판매한 건 아니에요. 공정가치입니다. 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 이익 올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 180만 원인 주식회사 중국이 시장성 있는 주식을,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얘는 단기, 얘는 장기. 그럼 이건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취득하였고 동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170만 원. 중국 거는 떨어져 버렸어요.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 처리, 다시 말해서 분개하면, 자, 얘는 올랐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 여기 해당되죠. 요거죠. 그다음 밑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손해 봤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10만 원 감소. 해서 4번이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전산세무 2급이니까 연수합계법이 나왔습니다. 요 교재에 공식 있죠. 자,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년도 첫 해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 내용연수 수명은 3년입니다. 이 기계장치는 연수합계법 공식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자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의 합계다 하는 거는 지금 3년 남았죠. 그러면 3년, 그 다음 2년, 1년 지나면 1년. 다 더하면 몇 년? 6년입니다. 6년 중에 첫 해는 잔여 내용연수, 첫 해는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그 다음에 2년, 1년이죠. 그러면 3. 그러면 6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 6천만 원. 자, 6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그러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5,400만 원 곱하기 6분의 3. 그러면 얼마예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요 금액 5,400만 원 나누기 2 하면 2,700만 원이죠. 2,700만 원. 예, 여기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 유형 자산, 우리 머릿속에 기계장치, 건물, 토지 뭐 이런 거 있죠. 형태가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거 맞는 거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아니죠. 이거는 재고 자산. 상품, 제품 이걸 말하는 거죠. 답은 나왔습니다. 2번. 일단 답은 나왔고요. 자, 비화폐성 자산이다.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제가 이제 추가 설명.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건 주식, 건물, 토지 같이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 같은 거. 여기서 주식은 뭐 꼭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은 유형자산이 아닌 것도 들어갑니다. 자, 주식 같은 거 평가 손실 아까 나오죠. 이런 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는 화폐성 자산. 시간이 흐른다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화폐성 자산. 뭐 당장이고 보통 예금 뭐 우리 통장에 있는 돈들. 이거 뭐 시간이 흐른다고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물론 물가가 오르면 뭐 떨어지지만. 자, 어쨌거나 이런 건물, 토지 이런 게 있을 때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 이러한 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유형 자산들은 대부분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준다. 뭐 차량 운반부 같은 거 운송하면서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출원가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거. 다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자, 매출원가 공식 기초 재고에 얼마예요? 50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자,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단기 매입액에서 매입 한초매 애누리액 있으면 빼죠. 그러면 자, 200만 원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있습니다. 10만 원 빼고. 자, 근데 매입 운임이 있어요. 운임은 더해줘야죠. 자, 20만 원. 그러면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210만 원? 예, 210만 원 되겠고 마이너스 기말 재고에 기말 상품 재고에 여기 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510만 원 맞나요? 예, 3번 5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고, 자, 9번 문제. 자, 이제부터 원가 회계입니다. 자,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배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자,
앞에서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배부법. 이건 아주 소기업에서 사용합니다. 자그마한 규모의 공장에서 보조 부문에 들어간 거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수선 부문에 들어간 거 한 방에. 그냥 1차 배부로 다 끝나버립니다. 뭐 어느 거 먼저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배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배부법은 아까 소기업이라면 이건 중기업. 야, 그래도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하자. 아이고. 자, 수선 부문의 거를 자, 지금 이 경우에는 배부 순서를 수선 부문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제조 부문 보내주고 전력 부문에도 보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 부문에서 다시 2차 배부 들어갑니다. 1차, 2차에서 두 단계로 보조 부문과 용역을 일부만 반영해서 배부하면 직접 배부법보다는 아까보다는 정확하나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상호 배부법. 이거는 3차까지 배부가 있어요. 1차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또 보조 부문끼리도 다 한 번씩 주고받고 합니다. 자, 이거는 대기업 이런 데서 금액이 많고 그런 공장에서 사용합니다. 자, 상호간 용역을 전부 반영하고 원가 배부가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맞죠? 아까 세 번째. 직접 배부법 첫 번째죠. 배부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이것도 맞고요. 직접 배부법은 단계 배부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책정하는 배분 방법이다. 세 가지 방법 다 전부 다 그 안에서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 금액은 절대 변동이 안 됩니다. 자, 거실에 있던 아들이 엄마가 뭐라 잔소리한다고 자기 방에 갔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자, 순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원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부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아까 단계 배부법. 어느 걸 먼저 할 거냐. 상호 배부법은 다 한 번씩 하니까 배부 순서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4번이 4번은 맞는 거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요거 핵심은 그겁니다. 발생주의 원칙이다. 요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의 반대죠. 우리 가계부는 돈 들어오고 나간 걸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는 발생주의,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다 적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월 노무비 급여 지급액 20만 원에 여기서 더하고 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달에 선급액, 사회에서 쓰는 말 갑을 해준 거예요. 지난달에 직원이 집안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갑을 해준 거 전달에 이번 달 거를 미리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느 장부에 넣어야 되느냐. 현금주의로 하면 지난달 걸로 넣지만 발생주의로 하면 돈은 지난달에 나왔지만 이게 이번 달 월급을 미리 준 거거든. 그러면 이번 달에 더해줘야 돼요. 요거는. 더해주고요. 50만 원. 자,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없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럼 일단 답은 나왔어요. 두 개 합치면 70만 원. 예, 정답은 나왔는데 자, 문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월 선급액 이번 달 갑을 해줬어. 갑을 해줬는데 당월 지급액이죠. 이거 20만 원 중에서 이 중에 10만 원은 당월 선급액이 있더라. 다음 달 거다. 그러면 그때는 선급액을 빼요. 당월 선급액을 빼고 당월 미지급액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10만 원. 이번 달 돈이 없어 회사에서 이거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줄게. 그래도 장부는 이번 달에 적어야 되겠죠. 그럼 그거는 또 더해야 됩니다. 당월 미지급액은 더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주의 원칙만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 월급이 이 급여가 이번 달 거냐 전달 거냐 다음 달 거냐 확실히 구분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1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이거 딱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소 요즘 뭐 배 많이 만들죠. 그다음 요건 과자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거, 조선소, 항공기, 뭐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 조선업, 항공기 제조, 건설업. 그다음에 특정 제조 지서, 야 1번 배를 만들어라.
뭐 LNG선 만들어라, 컨테이너선 만들어라, 작업 지시서별로 움직이고 각 제품에 직접적으로 다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다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시설별로 하고요. 제조간접비를 제품별로 배분하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했을 때 각 제품별 원가는 가장 정확합니다. 제품 하나당 정보 하나가 있으니까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거. 아까 아이스크림, 과자, 정유, 제지, 제분, 밀가루, 시멘트 계속 야 10만 개 만들어라 해서 지시 내리는 거. 주요 재료비 외에 가공비로 구분해서 자 핵심은 월말 정품 환산량 우리 앞에서 막 외웠던 거 있죠. 그거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제품 하나당 단가는 정확하진 않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다. 이거 아니죠.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틀린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자, 일단 문장 전부 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개별로 조선소 배 하나별로.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 아니죠.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아까 2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거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하고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2번도 종합 원가 계산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틀린 것 3번입니다. 맞는 것 3번.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 비교했을 때 맞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요 공식을 알고 있나 나온 문제였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스크림처럼 빨리 제품 가격을 정하고 아주 특수가 여름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10만 개 만들고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정하는데 원가를 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랬죠. 어떤 때? 전기세 고지서가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이번 달에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예정 배부로. 자, 무슨 말이냐면 제품별 배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금액일 수도 있고 뭐 생산량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생산량 뭐 조업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건은 한 달 딱 만들면 나와요. 아이스크림 30만 개 만들었어. 근데 전기세 고지서 다음 달에 나오는데 요거 우리 과거 10년 동안 해보니까 7월 달에 얼마 나오더라. 예정 배부율을 여기다 곱하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실제 발생한 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렇게 예정 금액을 곱해주는 방식이 예정 배부액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8월 달에 고지서가 나왔어. 그럼 좀 차이가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그거 더해주거나 빼거나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비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기 예정 이거 안 되고요. 실제는 맞는데 이게 실제 안 되죠. 예정으로 해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핵심은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영세, 면세 요거에 대한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영세율 0% 부가가치세를. 자, 영세율이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로 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자,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다르고 영세율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하는 물건에도 세금을 매기고 그 나라 가면 또 관세 매기고 또 그 나라도 부가가치세 비슷한 게 있어요. 또 세금 매기고 그럼 물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가세는 한다. 대신에 0%. 그리고 소비지구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당 나라에서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그쪽에서도 세금 안 물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를 물리죠. 자,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제도를 도입했고
면세와 다른 점은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그 조세의 역진성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면을 사는데 편의점에서 그 세금 똑같이 10,000원이라고 치면 근데 한 박스 살 때 일반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뭐 그까짓 것 그러죠. 자,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아예 부가세를 더하지도 말고 소비자한테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산품은 다 부가세는 주는데요. 농수축산물 이러한 것들은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산회계 교재도 부가세 안 받죠. 도서는 면세입니다. 도서 같은 거. 대중교통 이용. 택시는 안 돼요. 항공기 안 되고. 근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면세, 아예 사업자 등록도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자, 근데 영세는 부가세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도 받고 대신에 수출할 때 영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없지만 요 면세는 부분 면세, 요거는 완전 면세라 그럽니다. 면세가 있는데 왜 영세율이 완전 면세가 돼? 요거는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 때 부가세 주고 공장에서 사왔어요. 근데 물건 만들 때, 만들거나 사오거나, 근데 이 부가세를 환급도 받습니다. 왜? 부가세 사업자니까. 그리고 수출할 때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예영원. 그러면 얘가 더 이익이 커요. 근데 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못하고 부가세 환급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 인쇄사에 가서 인쇄를 해갖고 오면 부가세는 줘요. 근데 소비자한테 팔 때는 서점에 가보면 부가세를 안 받고 책을 판매하기 때문에 환급은 못 받습니다. 오히려 얘가 더 이익, 영세율이 더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얘를 영세율을 완전 면세 제도라고 그러고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면세 포기하고 영세 사업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일반 그 도서 출판사들은 나 이거 포기하고 이거 할래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아니죠. 완전 면세입니다. 부가세도 환급, 매입세액도 환급 받고 수출할 때는 안 내고. 자, 틀린 것 했으니까 정답은 나왔죠.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구현이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지국 과세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중과세를 방지를 위해서 0%를 한다 이 말이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생매선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간접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대행업체에 맡겨서. 수출대행업체 팔고 수출대행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틀린 거. 완전 면세 제도라는 거.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는 물건, 용역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에서 설계해주고 돈 받는 거. 이런 건 용역이 제공이죠. 호텔에서 방 빌려주고 돈 받는 거. 다 용역이 제공입니다. 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 근로 제공은요, 이건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일해주고 월급 받는 이거는 근로소득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 대 사업자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이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돈도 안 받았는데 용역이 제공으로 봐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탈세할 소지가 있어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죠.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상으로 쓰게 해준 거? 이거 세금 물리는 건 좀 그렇죠.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들 집 고쳐주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다 사업장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세금 물려봐요. 그럼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가서 도와준 거예요.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공간 그냥 써라. 이런 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 공급으로 안 봅니다. 자, 근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용역 공급으로 보고요. 자, 과세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일단 정답은 됐고 얘는 해당 사항 없고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아무런 재료도 없이 가공만 해주는 우리 외주 가공비라고 그러죠.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받았어요. 자기 재료가 안 들어갔더라도 가공만 해서 돈 받았을 경우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 건설회사 다 이렇게 하죠. 건물 지어달라. 그러면 자기가 자재를 부담해서 건물 짓고 나중에 돈 받고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문제 요즘 자주 나오고 있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세금 계산서. 우선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니? 2억 원? 3억 원? 없구나. 이따가 설명할 때 제가 아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다. 법인은 당연하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 이전이면 얼마냐면 3억 원 이하,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억 원 이하는 발행 안 해도 되고요.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2022년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는 2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이거 세법 개정 특강 제가 강의 이번에 올렸죠. 2억 원, 그러니까 8월 시험부터는 이거 적용됩니다. 자, 2억 원 이하인 사람은 아니고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발행 대상자이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 반드시 발행해야 된다? 아니죠. 개인 사업자 중에는 3억 원 이하도 많은데 뭐.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일단 나왔고요.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이 다음 날, 만약에 공휴일이 있다. 금요일이다. 금요일날 물건 줬다. 그럼 월요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전송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 자체 전자세금에서 발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는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물죠. 세관장은 자, 수입하는 거는 부가치세를 징수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 자, 이건 관세청에서 발행해 주는 겁니다. 세금에서 발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대체적으로 아직 뭐 합격자 발표도 내일 밤 12시 모레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99회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격률 평상시대로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